천개의 뇌라, 천개의 뇌. 제프 호킨스 지은 이층호 옮김인데, 천개의 뇌. 뇌 속의 지도라. 우리가 심피줄 전체의 기전들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관찰을 통해서 훨씬 오래전에 알 수 있었다. 지금 나는 누멘터 사무실의 작은 라운지에 앉아있다. 가까이에는 내가 앉아있는 것과 비슷한 의자가 3개 있다. 의자 너머에는 독립형 책상이 몇 개 있다. 거리 건너편은 오래된 카운티 청사가 보인다. 이 물체들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투사된다. 망막에 있는 내가 앉아있는 것과 비슷한 어떤 위치 상황인 같네요. 눈 뒤에 위치한 바로 이것이 시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물들이 눈 속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까? 사물들이 의자와 책상, 청사는 내 망막에서 서로 옆에 상이 맺히는데 어떻게 나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거리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지각할까? 이와 비슷하게 자동차가 다가오는 소리 들을 때 왜 나는 자동차가 실제로 그 소리가 머무는 내 귀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지각할까? 우리가 물체를 눈 속이나 귀 속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이 단순한 관찰은 내 속에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경세포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준다. 사장 말미에서 그 당시에 우리는 심피절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기준들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제출하기를 머뭇거렸다고 말했다. 우리는 심피질의 작용 방식에 관한 획기적인 새 이론을 제안했지만 그 이론은 대체로 논리적인 추론에 의존한 것이었다. 신경세포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그 논문은 훨씬 설득력이 강했을 것이다. 자, 진화 이야기. 동물이 세계에서 처음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단순한 동물은 그 메커니즘 단순하다. 예를 들면 일부 세균은 기울기를 따라서 움직인다. 먹이 같은 필요한 자원의 양이 증가하면 세균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자원의 양이 감소하면 세균은 몸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 지렁이처럼 조금 더 복잡한 동물은 따뜻함과 먹이와 물이 바람직하게 존재하는 범위 내에 몸을 열고 움직이지만 자신이 정원 안에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번에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즉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항상하는 동물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 동물은 과거의 먹이를 발견한 장소와 거처로 사용한 장소를 기억한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로부터 이 장소들과 전에 들렀던 그 밖의 장소로 가는 법도 계산할 수가 있다. 기준토리 지도의 격자가 비슷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예를 들면 종이 지도 위에 가로줄과 세로줄을 사용해서 어떤 것의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다. 지도의 가로줄과 세로줄은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의 기준틀이다. 만약에 동물이 자신의 세계에 대해 기준틀을 갖고 있다면 세계를 탐구할 때 각 위치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기억할 수가 있다. 세계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능력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진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발견했다. 예를 들면 일부 끌고는 총을 사용해서 거리와 방향을 동료에게 알려준다. 우리와 같은 포유류는 훌륭한 내부 항행 시스템을 갖고 있다. 오래된 뇌지도 속의 지도. 1871년 과학자 존 오키프드와 그의 제자 조네선 도스드롭스키는 지의 뇌에 전선을 찔러 넣었다. 전선의 해마인 한 신경세포의 극파 발화 활동을 기록했다. 쥐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환경을 탐구할 때 신경세포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선은 천장을 향해서 높이 뻗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늘날 장소세포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신경세포는 쥐가 특정 환경에서 특정 장소에 있을 때마다 극파를 발화했다. 2000년 마이브리트 모세르와 에드바르 모세르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치와 쥐를 사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다. 장소세포와 격자세포가 작용하는 방식은 그 세포 내용이 복잡하고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격자세포는 지가 처한 환경에 제대로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격자세포만으로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같이 지가 어떤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격자세포가 기준틀을 만든다. 만약에 그것이 새로운 환경이라면 격자세포는 새로운 기준틀을 만든다. 사람도 격자세포와 장소세포가 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자신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한다. 격자세포, 장소세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있는 장소의 모형을 만든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네오 지도. 우리가 신비주의 위치와 기준틀에 관한 2017년 논문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에 관한 지식을 약간 얻었다. 커피 한 잔에 대한 내 손가락의 상대적인 위치를 아는 것은 방에 대한 내 몸의 상대를 위치를 아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 항행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는 신피질보다도 진화적으로도 오래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리 2017년 논문에 수록된 지코의 신피질과 격자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실험 결과를 알게 되었다. 어떤 것의 완전한 모형을 배우려면 격자세포와 장소세포가 모두 필요하다. 신피질의 지도 작성 메커니즘은 오래된 뇌의 지도 작성 메커니즘과 정확하게 똑같지가 않다. 오래된 뇌의 격자세포와 장소세포는 주로 한 물체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그 물체는 바로 자신의 몸이다. 작은 공간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지도. 그렇다면 내 속의 모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피질은 어떻게 IM 면적의 1mm 제곱미터 면적의 수백 개의 모형을 집어넣었을까? 나는 가위를 들고 각각의 사각형을 오려내어서 거기서 B6나 G1 같은 격자 좌표를 표시한다. 격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내가 이리저리 걸어다니면 무엇을 보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 D2, D3로. 어쩌면 나는 도서관에 가고 싶을 수도 있다. 나는 사각형 무더기를 훑어보다가 도시 3에서 도서관이 표시된 사각형을 찾는다. 자, 이번에는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자. 미저 장소에 떨어져서 능거리기를 벗었더니 눈앞에 커피숍이 있다. 그런데 사각형 무더기를 훑어보았더니 비슷하게 생긴 커피숍이 표시된 사각형이 5개나 있다. 나는 움직임을 통해서 모성을 없앨 수 있다. 내가 지금 있을 곳일 가능성이 있는 사각형 5개를 보면서 각각의 사각형에서 남쪽으로 걸어갈 때 어떤 것을 보게 될지 살펴본다. 지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다. 둘째, 만약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몸을 움직임으로써 해당 도시와 도시 내에서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해서 많은 수의 지도를 아주 빨리 다룰 수가 있다. 피질 기둥 속의 지도. 이제 신비주의 신경세포들이 지도 비슷한 모형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이론은 각각의 피질 기둥의 완전한 대상 모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피질 기둥은 자기 나름의 지도 사각형 집단을 갖고 있다. 피질 기둥이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 내용은 알고 있다. 피질 기둥에 신경세포가 여러 층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하는가? 그 중에 몇몇은 지도 사각형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피질 기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다음의 단순한 다이어그램을 보라. 이 그림에서 한 피질 기둥에 있는 2층의 신경세포, 위층은 피질 기둥으로 들어온 감각 입력을 받는다. 입력이 도착하면 신경세포 수백 개가 활성화된다. 감각, 관찰, 움직임, 위치, 피질 기둥 모형. 자, 아래층은 기질틀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수직, 방향, 화살표 2개는 텅 빈 지도. 커피잔 같은 새로운 대상을 배우는 것은 주로 2층 사이의 연결을 배우면서 일어난다. 정보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감각 입력이 도착하고 위층의 신경세포들이 그것을 나타낸다. 만약 원래 입력이 모호하다면 이 네트워크는 아래층에서 여러 장소를 활성화한다. 손가락 하나로 커피잔 가장자리를 만질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각 층의 신경세포 수를 현실적으로 가정한 값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로 이 2층 회로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결과는 각각의 피질 기둥이
단지 대상 모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형을 수백 개나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피질 기둥의 대상 모형을 배우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정의. 예를 들면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어느 도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안다고 하자. 이제 한 블록을 앞으로 걸어가면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러면 당신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 걸어갈 때 무엇을 보게 될지 예측하는데 충분치 않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정위를 알 필요가 있다. 정위는 특정 위치에서 알아볼 때 무엇을 보게 될지 예측하는 데 필요하다. 오래된 데에는 머리 방향 세포라는 신경세포가 있다. 이름이 암시듯이 이 세포는 동물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피질 기둥에는 머리 방향 세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가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요약하면은 우리는 모든 피질 기둥의 대상 모형을 배운다고 주장했다. 피질 기둥은 오래된 뇌가 환경 모형을 배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본 방법을 이해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피질 기둥에 격자 세포에 대응하는 세포 집단이 있고 장수 세포에 대응하는 세포 집단도 있으며 머리 방향 세포에 대응하는 세포 집단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격자 세포와 장수 세포와 머리 세포 모두 오래된 뇌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우리의 가설은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먼저 신피질 전체를 살펴보기로 하자. 각각의 피질 기둥이 가느다라는 스파게티 가닥만큼 그 폭이 작은 반면에 신피질은 커다란 냅킨만큼 크다고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래서 사람의 신피질에는 피질 기둥이 약 15만 개나 있다. 피질 기둥들이 모두 다 대상의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나머지 피질 기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개념, 언어, 고차원적인 사고에 대해서